손등 좀 보세요. 고무장갑 만지는 것 같... 남편의 승진 파티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캐리어 하나만 든 채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환갑의 나이에 마주한 차가운 길바닥.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강석 씨, 밥 맛있게 먹었으면 장부나 조심해.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하며 뭘 적어뒀는지 잊었나 본데. 2년 뒤 식당 구경하러 온 그 사람이 제 한마디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껍데기뿐인 사모님에서 당당한 사장이 되기까지 전 남편의 목줄을 쥐게 된 그날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인간이 아닌 가전제품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그것도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화려한 파티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명자입니다. 35년 전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남편 이강석을 만나 등바라지하며 대기업 전무까지 만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모님이라 불렀죠. 하지만 그 사모님이라는 껍데기가 얼마나 얇고 비참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 남편 이강석 전무의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60평이 넘는 거실은 온통 고가의 꽃바구니와 화려한 샴페인 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위해 케이터링 업체도 마다하고 직접 경동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전복과 한우를 떼어왔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집 거실에 들어섰을 때 향기로운 음식 냄새와 정갈한 집안 꼴을 보며 남편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인생 유일한 목표이자 긍지였습니다. 갈비찜을 안 치고 신선한 회를 치고 층층이 정성을 쌓아 올린 잔치 음식을 차려내며 저는 땀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내 집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받을 그 짧은 인정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이, 김명자 씨. 당신 오늘 옷차림이 그게 뭐야? 손님들 오시는데 시장통 아줌마처럼 하고 있을 거야? 순간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들이 멈췄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제 원피스 자락을 만졌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큰맘 먹고 사준 것이라며 생색냈던 옷이었습니다. 주방 일을 돕느라 그 위에 앞치마를 둘렀을 뿐인데 남편은 마치 오물을 본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낚아채 사람들 앞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손등 좀 봐. 굳은 살 박힌 것 좀 보라고. 내가 그렇게 백화점 가서 마사지 좀 받으라 해도 말이야. 이러니 내가 당신이랑 손잡는 게 고무장갑 만지는 것 같다니까? 허허, 다들 웃자고 하는 소리야. 술들 들라고. 남편의 농담 섞인 호통에 사람들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무장갑 같은 손이라니요. 이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그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티던 시절, 저는 시장통에서 꽁치배를 가르고 나무를 다듬으며 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겨울철 얼음물을 만지느라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터져도 약 한 번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가 전무가 되기까지 접대한 수많은 상사의 집으로 날랐던 수제 도시락, 그 뜨거운 김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굳어진 세월이 바로 이 손에 담겨 있는데 말입니다.
밤이 깊어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불빛 아래 남은 것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텅 빈 술병들 뿐이었습니다.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을 치우려는데 소파에 깊숙이 앉아 양주를 마시던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사람들 앞에서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정리 그만하고 앉아봐. 할 말이 있으니까. 저는 앞치마도 풀지 못한 채 소파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남편은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눈이 부시게 화려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름은 한유리. 당신보다 30살은 젊고 내 말의 의미를 단박에 알아듣는 사람이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혼. 그 두 글자가 제 머리 위로 거대한 해머가 되어 내리쳤습니다. 35년입니다. 시부모님 치매 수발 다 들고 애들 둘 다 남부럽지 않게 유학 보내고 이제야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이혼이라니요.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라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석 씨,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내 인생 다 바친 거 잊었어? 당신 고시 공부할 때 내가 내복 한 벌 안 사입고 번 돈으로 당신 책 사고 밥 먹였잖아. 저 여자가 누군데 이래? 청춘? 뒷바라지? 그 소리 좀 그만해. 당신이 한 게 뭐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한 게 다잖아. 그건 도우미를 써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전무가 된 건 내 능력이지 당신 덕이 아니라고. 당신은 이제 나한테 유통기한 지난 우유 같은 존재야. 냄새나고 맛도 변했어. 쉰내 나는 우유를 누가 계속 냉장고에 넣어두겠어? 버려야지 어떡해? 유통기한 지난 우유. 35년의 헌신이 고작 상해서 버려지는 우유 한 팩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찢겨나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유리와 여기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으니 내일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요. 아파트 전세금 정도 떼어줄 테니 그걸로 감지덕지하며 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쌀 기운조차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 벽지마다 배어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의 보양식을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닦았던 녹그릇들, 철마다 갈아 끼웠던 커튼, 집안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생에서 퇴장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도 시렸던 이른 아침, 저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안방 문을 차마 열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귀금속 세트 하나,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명품 넥타이는 색깔별로 수십 개를 챙기면서도 제 옷은 늘 바자회나 홈쇼핑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들 뿐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차가운 캔커피 하나를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유학 간 자식들은 아빠의 돈줄을 놓치지 않으려 제 전화를 피할 게 뻔했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강석은 모를 겁니다. 제가 35년 동안 그의 그림자로 살며 그가 어떤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는지 어느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했는지 제 머릿속에 가계부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멍청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 혹시라도 그가 어려워질 때 방패가 되어 주려고 기록해 두었던 그의 모든 은밀한 비리들. 그것이 이제는 제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강석, 당신이 말했지? 나를 버리는 게 내 인생의 신의 한 수라고. 두고 봐. 그 수가 너를 파멸로 이끄는 마지막 수가 될 테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을 벗어나 제가 가장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하지만 가장 치열하게 꿈꿨던 성북동 산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고 좁은 골목길, 된장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사모님 김명자가 아닌 인간 김명자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참으로 기막힌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대리에 달았을 때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신문지를 깔고 삼겹살 한 근을 구워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강석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명자야,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야근을 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맑은 사골국을 끓여 대기하고 그의 와이셔츠 깃이 조금이라도 구겨질까 노심초사하며 다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보상이 아닌 유기였습니다. 남편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제가 부끄러워졌나 봅니다. 세련된 화술도 없고 골프도 칠 줄 모르며 오로지 살림밖에 모르는 제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겠죠. 파티장에서 제 손에 굳은 살을 조롱하던 그 눈빛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혐오의 표출이었습니다. 저는 성북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김명자,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유통기한 지난 우유도 아니야. 너는 이제 막 발효를 시작한 진한 된장 같은 사람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결코 가벼운 젊음 따위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보여줄 거야. 짐가방 속에는 낡은 요리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35년 손때가 묻어 종이가 너덜너덜해진 그 책이 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61세에 무엇을 시작하느냐고 묻겠지만 저는 대답할 겁니다. 61세야말로 진짜 내 인생의 간을 맞출 수 있는 나이라고요. 빈손으로 쫓겨난 이 여인이 낡은 성북동 골목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궈냈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치명적인 비밀을 쥔 그녀가 던진 첫 번째 복수의 탄환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잔의 식당의 진짜 영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강석, 당신이 그토록 비웃던 고무장갑 같은 손이 당신의 목줄을 어떻게 조여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가진 것이라곤 낡은 캐리어 하나와 쑤시는 무릎,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지독한 외로움뿐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5년 만에 대궐 같은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성북동 가파른 언덕길 위에 섰을 때 제 눈앞에 보인 건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무겁게 내려앉은 새벽 안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안개를 헤치고 나간 길 끝에 제 인생에서 가장 향긋한 된장 냄새가 기다리고 있었을 줄은 말입니다. 성북동 산동네 끝자락, 비가 오면 벽지가 울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비명을 지르는 낡은 한옥 한 채가 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전 남편 강석이 던져준 전세금은 강남에서는 방 한 칸 얻기 힘든 돈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석갈에는 군데군데 썩어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 명잔의 집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걸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지으며 다져온 손맛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은 집안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벽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떼오는 일부터가 전쟁이었죠. 남들은 편하게 트럭으로 배달받는 식재료를, 저는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잠이 채 깨기도 전인 시각.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경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강남. 아파트의 따뜻한 온돌방이 생각나 울컥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낯선 중년 여자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털을 잡고 장사해온 그들에게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곱게 자란 아줌마일 뿐이었죠. 아줌마, 여기서 기웃거리지 말고 저기 소매점 가요. 여기는 도매라 박스 단위로만 팔아. 사장님, 저 식당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물건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에이, 식당 하는 양반이 씨알이 그렇게 작아서 쓰나. 바쁘니까 저리 가요, 저리. 무시당하고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백화점에서 최고급 식재료만 골라 담던 제가 이제는 흙 묻은 대파 한 단값을 깎기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무색하게, 마음의 살점은 아직 연약해서 시장통 한복판에서 쏟아지는 막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야채 상인이 던진 배춧잎에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강석 그 인간이 바라는 대로 평생을 비참하게 늙어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야채. 박스를 양손에 들고 가파른 성북동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 관절은 비명을 지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냥 참을 걸 그랬나 하는 나약한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쳤습니다. 명자야, 정신 차려. 여기서 주저앉으면 너는 평생 고무장갑이야. 너는 사람이야, 김명자.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올랐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매일 아침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명자야, 죽지 마라. 밥이 보약이다. 너도 먹고 남도 먹여 살려야 한다. 낡은 주방에 서서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35년 전 시어머니께 호되게 꾸지람 들어가며 배운 비법 육수였습니다. 황태머리와 건새우, 그리고 무와 다시마를 넣고 서너 시간을 푹 고아낸 육수는 그 자체로 보약이었죠. 육수가 끓어오르는 냄새를 맡으면 그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드디어 첫 영업일이었습니다. 낡은 테이블 4개를 닦고 또 닦으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수저를 놓았다가 다시 닦았다가 괜히 앞치마 매듭을 고쳐 맸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가게 안을 들여다볼 뿐 선뜻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12시, 1시.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정성껏 끓여둔 된장찌개 김만 식어갔습니다. 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보이는 낯선 골목의 풍경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내가 무모했던 걸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잠식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머리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온몸에 시멘트 가루가 묻은 인근 공사장의 인부 한 분이 쑥스러운 듯 들어오셨습니다. 저, 밥 됩니까? 날이 추워서 국물 있는 게 먹고 싶은데. 네, 되고 말고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따뜻한 물부터 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손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주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아침에 무친 시금치와 아삭한 겉절이,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쟁반 가득 담아내갔습니다. 손님은 묵묵히 숟가락을 드시더니 찌개를 한 입 떠넣고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 된장이 진짜네. 꼭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요즘 식당들은 다 조미료 맛인데 이건 속이 확 풀리네.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 그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손님은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우더니 밥솥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고슬고슬한 밥을 한 공기 더 꾹꾹 눌러 담아드렸습니다. 천천히 많이 드세요. 밥은 얼마든지 더 드릴게요. 일하시는 분이 든든하게 드셔야죠. 식사를 마친 손님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갑을 꺼내 7,000원을 건네셨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내일 우리 동료들도 데리고 올게요. 손님이 나가고 난 뒤 저는 그 7,000원을 양손에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000원. 강남 살 때는 발레 파킹 팁으로나 주던 거들떠보지도 않던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 위에 놓인 그 돈은 달랐습니다. 35년 만에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로지 김명자라는 인간이 세상에 제 노동을 팔아 당당하게 벌어들인 첫 번째 결실이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로 번 첫 번째 돈이네. 나도 할 수 있었어. 나도 살아있었어. 참았던 눈물이 7,000원짜리 지폐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내 힘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각이 주는 뜨거운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구박도 가파른 계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물건 안 주면 나 안 가요. 라고 큰 소리치는 시장통 단골 아줌마가 다 되었죠.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성북동 산동네에 가면 7,000원에 보약 같은 집밥을 주는 곳이 있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근처 직장인들, 심지어는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노부부까지. 제 가게는 늘 사람들의 온기와 된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좁은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밥 많이 먹고 힘내요. 그건 저 자신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식재료는 무조건 최고 좋은 것만 썼고 화학 조미료 대신 직접 담근 매실청과 간장으로 맛을 냈습니다. 수익은 적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그릇을 싹 비우고 나갈 때의 그 포만감이 제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뒷모습의 사나이. 바로 이강석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유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서늘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제 작고 낡은 식당을 훑어보았습니다. 야, 이강석. 여기가 진짜 내 전처가 하는 데 맞아? 무슨 이런 쓰러져가는 데서 장사를 해? 냄새 좀 봐. 구질구질해. 그러게 말이야.
김명자, 당신 정말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꼴이 말이 아니네. 그 손 보니까 이제는 진짜 고무장갑이랑 한 몸이 됐나 봐. 강석의 비아냥거림에 저는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의 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눈빛은 굳은 살 박힌 제 손등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영업 끝났는데 특별히 전 남편분이니까 밥 한 그릇 차려드릴까요? 대신 돈은 제대로 내셔야 합니다. 우리 집은 공짜 밥 안 키우거든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강석은 제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만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제 식탁에 앉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강석, 당신이 오늘 먹을 밥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거야. 여러분, 복수는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서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순간 진정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명잔의 식당에 발을 들인 강석과 유리, 그들이 이 식당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명자가 내놓은 밥상 위에 놓인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명잔의 식당의 진짜 영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강석, 당신이 그토록 조롱하던 집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끝이 떨려오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35년의 헌신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친 남편이 자신의 불륜 상대를 팔에 끼고 내가 피땀 흘려 일구는 일터에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오만함과 비웃음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고함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정갈하고 서늘한 밥 한 상이었습니다. 성북동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죠. 반짝이는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강석, 그리고 그의 곁에는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한유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찡긋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에 밴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치 오물이라도 되는 양손을 저으면서 말입니다. 어머, 강석 씨. 여기가 정말 소문난 맛집 맞아? 입구부터 냄새가 너무 구질구질해. 내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김명자, 당신 정말 대단하네. 이런 구석에서 땀 흘리며 서빙이나 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나간 거야? 강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고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툭툭 털어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습니다. 제 눈은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영업시간 끝날 때 다 됐는데 귀한 손님들이 오셨네요. 앉으세요. 밥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드디어 무대 위에 오른 배우의 전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물을 얇게 썰어 넣은 시원한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강석이 제일 좋아하던 굴비 2마리를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제 비장의 무기, 약고추장과 나물들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나가는 제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강석과 유리의 앞에 상을 차려내자 유리는 젓가락으로 나무를 툭툭 건드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어? 플레이팅도 촌스럽고 조미료 맛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 강석 씨, 한 입 먹어봐.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 유리는 연신 투덜대며 젓가락만 깨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강석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더니 시원한 묵국을 한 입 마시자마자 모골대를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 밥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굴비살을 발라 밥 위에 얹어 먹고 약고추장에 나물을 싹싹 비벼 넣는 그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35년 동안 제 손맛에 길들여진 그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가 옆에서 강석 씨, 천천히 먹어. 체하겠어라고 해도 강석은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더니 민망한 듯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밥솥을 곁눈질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밥 공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슬고슬한 밥을 산더미처럼 쌓아 다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강석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두 번째 밥그릇까지 비워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미모가 명자의 이 투박한 밥상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강석 씨, 그만 먹어. 여기 조미료 덩어리라니까? 아니, 국물이 시원해서 그래. 시장이 반찬이지 뭐. 강석은 뒤늦게 변명하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는 저를 보며 그는 다시 가식적인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네. 그래도 옛정도 있고 해서 팔아주러 온 거야. 위자료 부족하면 말해. 이런 구차한 짓 그만하고 조용히 시골 내려가서 살게 해줄 테니까. 당신 꼴을 보라고. 기름 냄새 배고 손은 더 험해져서 정말 볼품 없어. 그는 지갑에서 빳빳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잔돈은 필요 없다는 듯한 거만한 태도. 유리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을 행주로 천천히 닦으며 강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밥값은 7,000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강석 씨, 당신한테 충고 하나만 할게. 밥 맛있게 먹었으면 가서 당신 회사 장부나 다시 살펴봐. 강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장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35년 동안 당신 집안에서 당신 뒤치다꺼리만 한 줄 알았어? 당신이 어느 협력업체 사장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지난주에 법인카드로 유행하는 명품 백사서 저 여자한테 준 거, 어느 계좌로 해외 송금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았니? 가게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유리의 거울이 바닥으로 떨어져 챙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강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설마, 당신이 술 취해 들어와 거실에서 떠들 때, 당신 가방 안에서 영수증이 굴러다닐 때,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 그걸 다 적어뒀어. 혹시라도 당신이 잘못될까봐 나중에 당신 발목 잡힐 일 생기면 내가 대신 뒤집어 쓸 생각까지 하면서 정리해둔 기록이야.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이 나를 지키는 칼이 됐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수첩. 그 안에는 강석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들이 날짜와 금액별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석은 수첩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이강석 씨, 지금 감사팀에서 당신 주변 조사 시작했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 당신이 믿고 있는 저 여자가 당신 장부 관리 똑바로 했을 것 같아? 아니, 아마 제일 먼저 당신 등에 칼 꽂을 준비하고 있을걸? 옆에 있던 유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강석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강석 씨, 이 아줌마 미쳤나 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 빨리 가자. 하지만 강석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평생을 무시해온 전처의 입에서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완벽한 데이터가 흘러나오자 그는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우리가 함께한 세월? 당신이 내 손등에 굳은 살을 조롱하며 고무장갑 같다고 비웃던 그 순간 우리 세월은 이미 끝났어.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 김명자가 아니라 이 식당 사장 김명자야. 손님 계산 끝났으면 나가주세요. 우리 가게 물 흐리지 말고. 강석과 유리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외제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뜨거운 덩어리 하나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의 인내와 헌신이 비로소 복수의 결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석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 사회면에 낯익은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대기업 전무의 대규모 공금 횡령 사건. 강석은 제가 평생 부엌에서 찌개나 끓이던 무지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담긴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그 수첩을 꺼내 보인 것은 단순히 그를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보자는 따로 있었거든요. 남편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의 신복, 그리고 한유리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쫓던 세무당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강석이 위험해지자마자 그를 버렸습니다. 강석이 비자금으로 사준 강남 아파트와 외제차를 현금화해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묵묵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고 손님들은 평화롭게 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명잔의 집밥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강석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면당했고 재판 과정에서 제가 가진 기록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내 아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며 울부짖었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은 당신의 탐욕이지 아내의 성실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이강석 전무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양복은 흙탕물에 젖어 걸레가 되었고 늘 반짝이던 구두는 밑창이 떨어져 나간 채였습니다. 명자야, 나 좀 살려줘. 나갈 데가 없어. 유리 그년이 다 가져갔어.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고무장갑 같은 손이라도 좋으니 제발 잡아달라고 애원하는 그를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 내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내 35년을 짓밟은 원수.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비웃음일까요? 아니면 한때 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연민일까요? 명자의 두 번째 식탁, 그 마지막 영업이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없어도 내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강석을 향해 제가 건넨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명잔의 식당에 불이 꺼지기 전 가장 뜨거운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단 한 사람의 손길도 닿지 않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발 아래 두었던 이강석 전무. 그가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전처의 식당, 뒷문을 두드리는 초라한 노인이 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서늘하게 살을 파고드는 계절이 또 있을까요? 성북동 골목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은 마치 명자의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하늘을 검게 덮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대기업 임원의 횡령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강석이 그토록 믿었던 인맥들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이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스팸 처리하기 바빴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건네지던 그 수많은 아부의 말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유리의 배신이었습니다. 강석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 유리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석이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던 비자금 계좌와 아파트, 심지어 강석이 마지막 비상금으로 챙겨두었던 금괴까지 몽땅 챙겨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석이 텅 빈 금고 앞에 주저앉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것은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그 순간 강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실상은 돈으로 산 정교한 연극이었음을 말입니다. 해임 통보서가 날아든 날 강석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명자를 비웃던 그 거실은 이제 강석에게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중에 남은 단돈 몇만 원을 쥐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한때 수조 원의 자금을 주무르던 손으로 이제는 1,000원짜리 몇 장을 세고 있는 비참한 현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얇은 양복 차림의 강석은 빗물에 젖어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호텔은커녕 찜질방 갈 돈조차 아까워진 처지. 그는 정처 없이 걷다 정신을 차려보니 성북동 언덕길에 서 있었습니다. 무의식은 그를 가장 안전했던 곳, 아니 그가 가장 잔인하게 짓밟았던 여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강석은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진흙탕이 묻은 양복 소매를 보며 그는 짐승 같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명잔의 식당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강석은 정문으로 갈 용기가 없어 낡은 한옥의 뒷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방 뒷문 틈새로 은은한 된장 냄새와 구수한 멸치 육수 향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강석의 위장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그의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승진 시험에 떨어지고 돌아왔을 때 명자가 말없이 차려주었던 그 뜨끈한 된장찌개의 향기와 똑같았습니다. 강석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식당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세상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식당의 작고 낡은 간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명잔의 집밥. 그 투박한 글씨가 그제야 강석의 눈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명자야,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강석은 독백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한때 그는 명자가 차려주는 밥상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탁 위에 올라왔던 따뜻한 국과 갓 지은 밥.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명자가 그에게 바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유리의 화려한 향수 냄새에 취해 독이 든 만찬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버린 게 밥이 아니라 내 목숨줄이었어.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줄을 끊었구나. 이제야 알겠어. 나를 사람답게 만든 건 내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차려준 밥상이었다는 걸. 강석은 빗속에서 꺼억거리는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권위도 빗물에 씻겨 내려간 뒤에야 비로소 명백한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명자가 없으면 자신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그저 늙고 병든 무능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쓴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식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손에 든 플래시 불빛이 강석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석 씨,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설마 밤새 여기 있었던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 잃은 유기견을 본 듯한 안쓰러움과 경계심이 섞인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강석은 눈부신 불빛 앞에 눈을 가리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명자의 낡은 슬리퍼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명자야, 제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죽이라도 좋으니까, 남은 찌개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한 입만 주라. 나 좀 살려줘. 당신 없으니까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 좀 살려달라고. 한때 사자처럼 포효하던 남자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실바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슬리퍼를 붙잡은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명자의 손보다 더 거칠고 추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고 마디마디는 추위에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요. 남사스럽게 길바닥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동네 사람들 깨겠어요. 명자는 강석을 부축해 식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홀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주방의 작은 등 하나만 밝힌 채였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가스레인지 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뚝배기에 식은 된장찌개를 붓고 두부 몇 조각을 더 썰어 넣었습니다. 밥통에서 갓 지은 밥을 한 공기 듬뿍 퍼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강석은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손으로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찌개 국물에 입천장이 데이는지도 모르고 그는 짐승처럼 밥을 삼켰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몰아넣는 소리만이 적막한 주방을 채웠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자의 몰락을 지켜보는 마음은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허무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렇게 초라한 남자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나 싶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맛있어요? 35년 동안 먹던 그 고무장갑 마실 텐데. 명자의 뼈 있는 물음에 강석은 밥알을 씹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밥그릇 안으로 눈물을 뚝뚝 흘려보냈습니다. 찌개 국물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명자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내가 당신 손목이 고무장갑 같다고 했던 거, 그거 다 취소야. 이 손이 나를 살리는 손이었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보석을 돌멩이 취급했어. 당신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이미 늦었어요, 강석 씨. 사과는 법정 가서 당신한테 사기친 사람들한테나 하세요. 나한테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나 당신 원망 안 하거든요. 원망도 감정이 남아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명자의 말에 강석은 희망을 본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명자야, 그럼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여기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할게.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자. 내가 잘할게. 당신 발 씻겨주며 살게. 응? 명자야.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강석의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밥 당신이 불쌍해서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식당 철칙이 배고픈 사람 외면하지 말자라서 준 거예요. 길 가던 노숙자한테도 나는 이 밥 줘요. 당신은 지금 나한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강석 씨,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 손에 굳은 살은 남았지만 내 마음의 당신은 이미 다 지워졌거든요. 강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명자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강석 씨, 당신이 버린 게 밥이 아니라 목숨줄이었다고 했지? 맞아. 당신은 내 정성과 헌신을 먹고 살았던 기생충이었어. 이제 호스트가 죽었으니 기생충도 독립해야지. 이 밥이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다 먹었으면 나가요. 내일 새벽 시장 가려면 나도 쉬어야 하니까. 강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하지만 명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행주를 빠는 소리, 그릇을 겹치는 소리만이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그 소리가 강석에게는 어떤 욕설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상대를 처절하게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무리 울며 매달려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앉을 자리가 단 한 뼘도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자는 그날 밤 35년에 지독했던 연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강석이 남긴 빈 밥그릇을 씻으며 명자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고 식당 뒷문을 나서는 강석의 등 위로 차가운 현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명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녀의 식탁에 찾아올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 마지막 장에서 명자가 우리에게 건넬 가장 따뜻하고 당당한 위로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제야 제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말, 식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 봄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땅을 제 손으로 파헤치고 씨앗을 심은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보상입니다. 35년의 헌신을 부정당하고 거리로 쫓겨났던 저, 김명자.
제 인생의 봄은 성북동 가파른 골목길 끝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지독했던 겨울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비 내리던 밤 제 식당 뒷문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전남편 강석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그날 이후 한동안 제 주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갈 곳도 부를 사람도 없는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온기는 제가 건네준 시래기국 한 그릇이었죠. 저는 그를 다시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다시 감옥에 가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35년을 함께 밥 먹은 사이로서 마지막 기회는 주기로 했습니다. 강석 씨, 내일부터 나와서 설거지해요. 공짜 밥은 없어요. 당신이 일한 만큼만 받아가요. 제 말에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때 대기업 전무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그 손에 이제는 고무장갑이 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는지 쭈뼛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배고픔과 외로움 앞에서는 그 대단하던 자존심도 무색해지더군요. 그는 제가 조롱하던 그 고무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엄살을 부려도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차려진 밥상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도 이제는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던 명잔의 집밥은 이제 인근에 2호점을 낼 만큼 번창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방에서만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경영자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봉사자로서 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백화점 바자회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가 아닙니다. 제가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산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정장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35년 전 남편의 눈치만 보던 그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가는 깊어졌지만 눈빛은 맑고 입가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출근하니 주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는 강석 씨가 보였습니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또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지금 저에게 그는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주방 보조일 뿐입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국거리 고기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신경 써서 다듬어둬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의 정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아니며 저 또한 그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복수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저는 매일 아침 그를 보며 깨닫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보육원에 도시락 배달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잡으며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웃을 때 저는 비로소 35년 동안 맺혀있던 가슴속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순환. 이것이 제가 평생 찾았던 진짜 사모님의 삶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명예가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삶 말입니다. 영업을 마치고 식당에 불을 끄는 시간. 저는 잠시 홀 한복판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방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멸치 육수 냄새,
손님들이 남기고 간 따뜻한 웃음소리에 잔상.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이 보내주는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북동 골목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며 저는 밤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61세.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끝이라고 말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긴 기분입니다. 남편의 성취에 기생하던 삶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내 두 손으로 밥벌이를 하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저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김명자. 정말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기분 좋게 요동쳤습니다. 남이 해주는 칭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달콤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손등에 굳은 살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훈장이며 제 인생을 정직하게 일궈왔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둠 속에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35년의 세월을 잃어버리고도 61세에 다시 일어선 저 김명자를 봐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당신만의 식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재료를 인내라는 불로 끓여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희망이 완성될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꼭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당신의 진짜 인생을 응원한다고 말이죠. 명자의 두 번째 식탁은 언제나 따뜻하게 열려 있을 겁니다. 당신의 봄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김명자 씨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연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마음의 밥상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명자 씨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자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